정치적 수치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단 현대사를 그처럼 행복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에 있는 예, 오늘 개강 인사는 지난번 광주 학교장이신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님께서 개강 인사와 더불어서 강사님 소개까지 아울러 해주시겠습니다. 묵고 오기도 어중간하고 안 묵고 오면은 철출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백한데 오늘 30당을 얼른 묵고 왔습니다. 안 잡수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대석 우리 지금 선생의 딸이 어제 수능시험을 봤어요. 아마 그게 훨씬 더 수능시험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봤죠?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걱정도 했고 날씨도 그렇게 춥진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문재인 전 비서실장. 저는 같이 해서 맨날 저는 문수성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청와대 나온 뒤로 또 이제 실장도 오셨는데 어쩐지 저는 그 이름, 그 호칭이 익숙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선 부산 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장 활동하셨고 동의대 방화 사건 그때 변론 등에서 굉장히 시국 변론을 많이 계셨던 아주 인권에 관심이 높은 양심적 변호사시고요. 아시는 대로 청와대 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 맡으셨고 여러분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 많이 흘렸던 요즘도 제가 광주 다니면은요 제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은 상당히 많은 분, 오늘 또 그랬습니다. 오늘 또 저기 화순 적벽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꽉 잡더니만 또 눈물이 날아간다. 당신을 보니까 노 대통령 생각에 또 눈물이 날아간다라고 눈물을 짓는 걸 봤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대통령 국민장 장례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장이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신뢰와 가치를 한 다정한 사이이기도 하시죠. 또 아시는 대로 굉장히 원칙주의자여서 아마 제가 약 2년쯤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먼 거를 모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광주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광주에 왔던 것이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무등산 등산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입석 때까지 갔었는데요. 그 무등산 산행이 2003년도부터 벼르고 하다가 결국 이제 2007년 말년에 와서야 그게 성사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추모 또 조문 참여해 주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전남 광주 분들이 더 특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좀 사회 계실 때도 그 봉화에 오는 분들 가운데 전남 광주 분들 비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도 보면 봉화에 참배하러들 많이 오십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님 오시던 저희도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참 황망한 가운데서 국민장 결정하고 또 연결식 서울에서 하기로 하고 서울시청감 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서 봉화에서 한 장씩 이렇게 쭉 했는데 참 경황 없는 가운데 이래저런 그 결정들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막 크게 끝나지 않게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좀 분별력 있게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신 셈이죠. 아마 저희가 검찰 수사 때처럼 굉장히 외로웠다면 좀 더 이제 좀 분노하는 마음 그런 데 휘둘렸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장례 형식을 놓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장이냐 아니면 가족장이냐 그 결정을 하는데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국민장이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이제 가족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소수였지만 대단히 강력을 했고 또 이제 유족들 가운데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아주 강해서 그 의견을 모으기가 힘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첫째, 평생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런 점들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개인 중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장례가 그 가족들이 그분을 떠나보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온 국민들이 그분을 떠나보내는 그런 행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전하기도 하고 또 유족들한테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국민장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데 그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결식 때 그분께 주도사를 부탁드리고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했었는데 다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그때 그분 건강이 워낙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결례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해 주실지 저런지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분은 흔쾌하게 그냥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윤 대통령께서 우리가 주도사를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또 당시에서 승낙하셨는데 정부 측의 반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해도 좋다. 그렇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그 서울역에 있었던 그 분향소 가셔서 거기서 마장을 이제 추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윤 대통령께서 참 각별하게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보이게 되셨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광주 쪽에서 이 장례 때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식의 제의들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첫째는 광주에서 노제를 하고 싶다. 그런 제의들을 해오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도 참 좋은 생각. 특히 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지역주의 타파 그런 걸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오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아주 뜻깊은 일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봤는데 이게 서울에서 시청 앞 노제를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광주 노제까지 하고 고가로 돌아가려면 그러면 서울 쪽의 행사를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서울시청 앞 쪽의 노제 그게 이제 전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약식으로 하기가 어려웠고 또 설령도 저희가 빨리 맞추려 한다 해도 그 중호 인파들이 운구 혐의를 붙잡고 이렇게 막으면 빨리 맞출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참 되게 참 좋은 뜻깊은 제의였는데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노대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장한 분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광주에도 조그마한 아주 조촐한 그런 이제 요소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또 아주 작은 기술을 세워서 두고두고 잘 관리하면서 추모하는 그런 공간으로 삼겠다. 그런 요청들을 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의은혜 쪽에서는 대충 다 동의들이 됐었는데 유족들께서 별로 그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여튼 조금 이렇게 내키하지 않아서 생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 광주에서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 또 각별한 여정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 대통령도 이 전남 광주에 대해서 참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광주 경선 다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경선에서 이긴 게 결국 이제 대통령 대신 하나의 그 운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고향인 그 부산, 경남 이쪽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남, 광주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 이런 것이 아마 그분에게는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쪽을 사실상의 정치적 고향 그렇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런 만큼 또 전남 광주 지역에 대해서 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에 대한 보답을 이제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아마 대표적인 게 광주 문화중심도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그 뭐 도청 보존 문제 때문에 좀 진통을 겪는다 그런 거 보고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께서 광주 요 문화중심도시 이건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아시아 문화전당 하나 건설하는 거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의 어떤 이제 그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왔듯이 서비스업에서 다시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면서 그 문화산업의 어떤 중심지 그렇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정창용 수석 의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광주 문화중심도시 이를 이제 조성하기 위한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송기숙 선생님이 참 위원장으로 되셨죠. 그런데 그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정창용 수석님이 이제 대통령께 그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일이 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뭐 기획예산처나 문광부나 그다음 또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에 아주 전폭적인 그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마침 그 해당 장관들을 이렇게 무슨 이끌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원장이 총리급이 돼야지 같은 장관급 이래가지고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총리급 위원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무슨 아주 중요한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건국 60주년 뭐 행사, 강공 60주년 행사라든지 이렇게 아주 범정부적인 어떤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공동위원회 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쪽의 공동위원장을 총리가 맡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급 공동위원장도 총리급으로 그런 식의 예는 있어도 지역에서 어떤 이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는 그런 식의 무슨 뭐 예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가동했을 때 그때 행정수도 건설위원회 그리고 그게 이제 위원되고 난 이후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위원회 그런 것은 광주 문화도 중심도시 건설 조성보다 훨씬 무슨 사업 규모도 크고 하지만 그 위원장들 다 장관급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전체를 다 총괄하는 국가군인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만큼은 대통령이 정창용 수석의 그때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있죠. 지금 그것도 아마 지금 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성암해안 복합 관광레저 도시 저 해남 영암 그 집에 사고 있는 거요. 그것도 이것은 아예 사업 구상 자체를 전창용 수석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처음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구팀까지 이렇게 꾸려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구상과 함께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문제까지 막 이렇게 스타디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대표께 이제 건의를 하셨죠. 저도 이것도 뭐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마침 이거는 이제 인사수석의 직무를 벗어나는 건데 요 이제 총괄적인 어떤 이제 그 창구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이제 전창 수진한테 맡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전창 수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아까 광주 문화 중심 도시,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서남위안 복합 관광 레저 도시,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전남 광주 지역에 대한 어떤 뭐 각별한 예정, 뭐 거기에 이제 집중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불균형 상태이다 이 말이죠. 이 불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동서 간의 격차지 않습니까?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여건이 좋은 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을 하면 말하자면 그 효과가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이렇게 덮이면 공기가 육로까지 퍼져간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건이 좋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한 쪽이 경부축이었는데, 한번 그렇게 잡고 나니까 경부축이나 영남 이런 쪽은 갈수록 여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산업 기지를 구해도 이미 연간 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입지가 좋죠. 이쪽 호남 쪽보다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그 불균형의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무슨 뭐 국가 국민들의 통합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을 이제 말하자면 시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국하고 교육 이런 것이 뭐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의 뭐 가장 큰 목표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시대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뭐 지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제 서양 지역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서양 시대를 열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구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격차죠. 그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이런 것이 지나쳐가지고 무슨 뭐 돈도 사람도 몽땅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서 수도권은 갈수록 이렇게 번창하고 또 부유해지는데, 안에서 지방은 이제 거꾸로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격차를 말하는, 이게 이제 참여연구에서는 최우선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과정이죠. 그거를 위한 게 처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세종시라고 이름이 지어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청도 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맞으면 정부 부처를 일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게 뭐 아니 대국민 사기죠. 원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거든요. 세종시는 그냥 도시가 실체간에 가져지면서 이름을 세종시라고 부신 것에 불과하죠. 행정중심이라는 게 맞으면 서울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집중되어 있는 중앙경제부처들의 생각 부분을
중풍도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중풍도 지방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기업 유치하고 뭐 대학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자도균을 갖춘 50만 도시 하나 만들겠다. 그런 구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구상이라면 그러면 뭐 중풍도 못지않게 낙후되어 있는 전남 지역, 전북 지역 또는 강원도 그런 쪽에는 왜 그런 도시 안 만듭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종도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행정기능 이런 것을 중풍도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능의 일부를 드러내고 그것으로서 인구도 분산시키고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하고 그런 구상이죠. 그러면 지방은 지방대로 예를 들면 우리 전남, 호남 같으면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부처가 무슨 협의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 가는 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서울에 무슨 서울 사무소까지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이제는 한두 시간 만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방이 공통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 인구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참정부 출범할 때, 2002년도 말 2003년도 이때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47% 좀 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쪽으로부터 뭐 엄청나게 인심을 잃어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수도권 어떤 억제 정책을 그렇게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권 인구가 줄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은 서울 인구의 증가를 그냥 뭐 멈춘 정도였고 그렇게 해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가가지고 2007년도에는 48% 금년에 49%입니다. 금년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뭐 서울 쪽에 뉴타운 만들고 또 뭐 강남의 재건축 같은 거 다 이제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수도권에 대한 그 규제들을 다 이제 풀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50%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왜 이번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이제 무슨 한나라당 내에서 뭐 친이명박 그다음에 또 친박 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친이명박 쪽에서 국민투표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수가 많다 이거죠. 50%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 쪽에 뭐 부담이 가거나 수도권 쪽에 뭔가 조금 이렇게 양보가 필요한 그런 식의 정책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에서 그래도 수준이 오른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일본하고 프랑스, 영국 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프랑스, 영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32, 3% 프랑스는 18% 되나요? 영국은 12%. 그 나라들은 그거 가지고도 너무 수도권을 집중했다. 이 문제다. 하고 지금 다 약간을 치는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은 마늘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도권이 큼직한 국제정책 취하면서 행정 수도를 지방 중심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구상을 했다가 실제로 일부 건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내 이제 성사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1970년대 그때 우리 이제 수도권 인구 비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3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은 이제 뭐 50% 이렇게 뭐 됐으니까요. 그 필요성은 뭐 이거 말할 수 없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이 세종시 수준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금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국가 이런 발전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서 전면적으로 좀 후퇴하고 다시 이제 말하자면 소유 변경력, 변경력 이런 식의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로 참 국가 백년 대계에 생각해보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보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 사람들은 참 심각하게 들리는데 서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한 생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서울 땅값 올라가고 서울 부동산값 올라가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제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를 싫어하죠. 서울 쪽에 뭐 경실련이니 참여연대니 하는 이런 대표적인 진운동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이런 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뭐 지방화, 지방분권 이런 거 하면 전부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다 동의는 하지만 자기들이 운동에서 전혀 힘을 싣지 않아요. 무슨 과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실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 비단 광주 전남뿐만 아니고 하여튼 지방들이 지역 지방들 전부 조금 이제 약간 연대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 대통령은 전남 광주 지역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예정 같은 것을 이제 갖고 오셨던 만큼 또 이제 이 전남 광주 요 지역에서 어떤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오 대통령은 뭐 아주 험하게 거의 무력적이다시피 그런 식의 받았었는데 그래도 뭐 한나라당이나 또 수구적인 언론들 그런 쪽의 비판에 대해서는 담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 가운데서 참 아파한 게 첫째가 이제 좀 진보 개혁진영 이런 쪽에서 비판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무 전남 지역 넓게는 호남 지역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비판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 참여정부 동안에 제일 먼저 아주 거세게 비판에 직면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부안의 그 중저조리 핵기류 처리 시설 그거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가 참 지역에서 엄청난 거의 뭐 밀란 수준이라 할 정도의 비판 저항을 받고 결국 이제 실패했죠. 그게 그때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일이 가슴 아팠던 것은 부안의 그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게 그게 이제 마침 대통령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마침 그것이 그 지역에 특히 전라북도 그다음 부안 쪽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핵 폐기물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뭐 유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살아있는 원자력 발전 시설 쪽에 거기에 비하면 훨씬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저줄이라면 그거는 이제 무슨 뭐 사용하고 난 핵연료 이런 것은 제외되는 거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거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그 반대 극부가 해당 지역에 그냥 직접적으로 3천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양승자 가속기 사업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무슨 무슨 도로라든지 이런 간접 시설 같은 거 하면 거의 한 2조 정도 이런 정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 전라북도 이런 지역에 정부가 참 도와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참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뜻밖의 그게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물론이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부안 쪽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부안 쪽에 그 자연 환경 이런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로 뭐 서해안 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 지역 분들이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애착을 갖고 이런 것이 다 납득이 가더라고요. 훨씬 저희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그런 조건을 걸고 지역에서 신청을 받는데 삼척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안 쪽에서는 부안 군수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삼척하고 경합을 하게 되면 삼척은 뭡니까 울진하고 보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여건이 또 훨씬 좋거든요. 가까운 쪽이 여건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삼척한테 뺏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막 서둘러서 이제 부안 쪽으로 결정했던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새만금 사업 때문에도 참 여러 가지 있죠. 새만금 사업은 실제로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노 대통령도 배수부 장관 시절에는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제 사업이 다 그렇게 된 마당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서해안 시대 그 다음에 중국과 관계 이런 쪽을 대비해서 이 새만금 쪽을 정말로 좀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활력 그런 것을 좀 토대로 삼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원래 전체가 다 농업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농업지역으로 해갖고는 별로 지역에 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도 다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또 감소로 되어 있던 것을 환경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부 이제 해수가 유통되는 그런 구조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내 말이 제기됐던 것이 말하자면 이제 지역 편중 인사 이런 시기가 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찬용 이사장님 보니까 다음에 강의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사 수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정찬용 이사수석으로 이렇게 발탁을 한 것 자체가 그거부터
그것부터가 요 호남 지역을 나름 인사에서 소외시키지 않겠다. 그 인사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그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좀 며칠 얼마 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하시기를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그 인사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도 하고 후보자 검증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밀실 인사 해가지고 마당 실세들이 그냥 밀실에서 인사를 결정했었죠. 그거를 완전히 이제 전환해서 고위공직자 같은 인사 때 그 후보자 추천은 인사보좌관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인사보좌관이 전담하고 추천 기능은 인사보좌관 쪽으로 좀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증만 하는 것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검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 기능을 이렇게 분립시키면서 시스템화했다. 그런 이제 구상을 이제 밝히시면서 민정수석인 제가 이제 영남 쪽 특히 이제 부산 쪽 사람이니까 그럼 인사보좌관은 추천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보좌관은 호남 특히 이쪽에 전남 광주 쪽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사람하고 문책을 해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도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도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광주 전남 쪽을 이렇게 쭉 알아봤었는데 거의 뭐 지역에서 그냥 우리 전창용 그 당시에 광주 YMCA 사무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하경 그 당시 순천 또 YMCA 사무총장님 그 두 분 정도로 거의 뭐 공동이 이렇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저희가 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또 내일 신문에서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발탁할 만한 지역 인재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기획기사를 이렇게 시리즈로 실었는데 거기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딱 두 분을 그렇게 추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제가 즉석에서 제가 그동안 쭉 알아봤던 내용 또 내일 신문에 보던 내용 이런 것을 제가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두 분을 그전부터 알고 계셨고 또 이제 연두에 또 두시면서 저한테 그런 지시를 이제 하셨는데 참모가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놓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대통령께서 하시게 됐는데 뭐 그 두 분의 뭐 인품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은 워낙 다 출중하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다만 이제 두 분이 다 전과들이 있었는데 전창용 수석님은 전과가 민청학년 전과였고 이하경 그때 총장님은 난민전 관련된 그런 전과였는데
뭐 저희는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그만큼 더그 독재 정부 시절에 치열하게 이렇게 싸워 왔다는 그런 식의 이제 오히려 증거인데, 그러나 이제 뭐 당시 조중동 이런 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씹어댈 것이 뻔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전상수석님이 이제 선택이 되신 거죠. 그렇게 결정하시고는 혹시라도 또 본인이 수락을 안 하실까 싶어서 저희한테는 일체의 보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때 광주에 무슨 형사차 당기자 시절에 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광주 형사에 내려와서 전상수석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다녀오셔서 본인이 그렇게 수락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하경 그때 총장님은 그 이후에 전창용 스님이 이제 그만두셨을 때, 그때 이제 후임자로 다시 또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전국 YMCA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참정부 뭐 맷집이 튼튼할 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그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염려도 하시고, 또 이제 또 자신이 전국 YMCA 사무총장으로서 시민연대회의를 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참정부를 돕는 게 또 큰 역할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그때 본인이 고사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호남 지역에서 섭섭해하고, 지금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북 송금 특검, 맞아요. 대북 송금 특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에 대해서 맞아요. 금집을 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전 정부하고 차별화, 또는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이런 차원에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맞아요. 이쪽에 야당 쪽이 이렇게 좀 분열되게 됐다, 그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 부분은 참 저희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좀 해명을 하자면, 그 당시 수사가 불가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그룹 측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맞아요. 돈을 부담했던 현대상선 이런 어떤 고위직 쪽에서 이런 사실들 다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다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자체를 아예 막을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 유일한 길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어떤 이제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로 취한 어떤 통칭이 이런 게 때문에 설령 이제 그 속에 무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아예 사법적인 심사 그쪽에서 벗어나야 된다, 넘어서는 거다, 이런 이제 통치행위 이론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번 막아보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시면서 당신께서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모르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통치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맞으면 대통령의 결단, 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모르시는 일이다,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걸 가지고 수사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된 게 그러면 이제 수사의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이 수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건강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송금을 위해서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고, 쪽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송금 받은 계좌가 어떤 계좌고, 그게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어떤 건강 같은 것이 해쳐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고, 둘째로는 어떤 대북 송금의 어떤 절차적인 위법, 이런 정도의 수사가 국한돼야지, 그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맞으면 이제 무슨 그 돈의 조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기업을 비자금으로 이렇게 확산된다든지, 또는 이제 또 이쪽으로 또 정치 자금, 이런 쪽으로 또 수사가 번진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고 볼 때,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보다는 그래도 특검의 수사 의혹 중이나 범위가 딱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보고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북 송금 특검이 결과에 있어서도 그 송금이라는 어떤 그 절차적인 위법, 그 부분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그 수사가 훨씬 났었죠. 그래서 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무슨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법치주의 어떤 개혁, 요거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죠. 법치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민주주의의 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법치민주주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이때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제한, 그리고 통제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권력 담당자의 어떤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아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그런 식의 일이죠. 요즘은 법치주의 이론도 또 더 발달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법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법성만 요구를 했었는데, 나치 이런 이제 파시즘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나치의 그 파시즘 독재도 전부 법률의 이름으로 다 행해진 것이거든요. 대체로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합법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법의 내용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다 부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 합법성뿐만 아니고 정당성까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 그 다음에 사회적 법치주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법치주의는 어떤 국민들의 준법이라든지 또는 무슨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나라나 동양 쪽에서는 옛날에 왜 중국의 법가사상 같은 게 있었죠. 맞아, 법 집행을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중국 강병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상이었는데 그런 이제 법가사상의 어떤 영향들이 쭉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법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것을 법치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를 이렇게 이제 아주 강조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가 바로 국민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그것을 이제 강구한다,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따뜻한 법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죠. 맞으면 이것은 이제 법 집행에서 관용을 한다든지 뭐 서민들을 배려하는 법칙을 한다 이런 식의 뜻이지 법치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맞아면 이제 보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좀 엉터리입니다. 맞아면 진정한 보수라고 좀 보기 어렵죠. 원래 진짜 보수, 진짜 진정한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이 보수주의의 사상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수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진보는 평등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대학 자유, 자유 경쟁 이런 걸 이제 아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런 그 계약이나 거래나 시장이나 이런 데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이 이 근로계약도 사용자하고 근로자 개인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건데 이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계약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노동조합과 악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죠. 기본적으로. 반대로 이제 진보는 평등을 중시하니까 평등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밖에 없죠. 그래서 뭐 노동관계법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근로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최저임금을 정한다든지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가 꼭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도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하고 말이 자유지 자유롭게 되게 됩니까? 자기 개인으로서는 묵고 살기 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근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단결된 힘 가지고 저 나은 근로 조건 이런 거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도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보호해주고 육성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하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보수하고 진보가 근본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다른데 어쨌든 진정한 보수는 자유주의일 거예요. 법치주의도 아까 그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치주의도 자유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법치주의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법치주의를 아까 말하는 법질서 확립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시장의 자유.
이 시장의 자유라는 건 뭡니까? 어떤 경제국에 있는 경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 아닙니까? 맞으면 돈 있는 사람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요즘 그 7.1 임명사전 뭐 그에 대한 그 태도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이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이제 존중하는 건데 그 기존의 가치 가운데 어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면 그게 이제 국가하고 민족이란 말이에요. 보수 쪽에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진보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가 이런 것보다는 좀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그게 좀 있죠. 예를 들면 남북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런 식이죠. 그 계급, 그러니까 민족보다 계급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면 당연히 이 반민족 행위자, 민족을 해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 그런 걸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옛날에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굉장한 보수주자였는데 뭡니까 그 독일 전쟁 시절에 독일에 대한 부역행위,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런 무슨 친일 임명사전 발간 이에 대해서 거의 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민간촌에서 할 뿐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뭐 친일 진상조사위원회 뭐 설치한다든지 또 뭐 친일 재산 뭐 항수위원회 이런 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일제시대 때는 일제에 영합하고 또 미군정 시절에는 미군정에 영합하고 또 그때 또 독재정권 시절에는 또 독재정권에 영합하고 했던 그 세력들이 그 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진정한 보수가 그게 진보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아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보수 이런 쪽이 좀 더 이제 진정한 진짜 보수의 길로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진짜 보수와 이런 사회주의 보수, 수구, 세력하고가 딱 이제 엄격하게 좀 분별이 돼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이제 법치주의 개혁은 국가 권력 행사의 어떤 전 분야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전방위적인 계획 같은 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냐.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식의 이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법치주의 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제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동시다발로 전방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 국가 권력 행사의 분야마다 어떤 식의 이제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한번 두루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른 기회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참정부 법치주의 계획의 어떤 핵심이랄까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타파라고 이렇게 압수가 좋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력부터 법규주의 개혁을 한 거죠. 대통령의 권력부터 법규주의 개혁을 하면 자연히 이제 그 개혁의 효과가 그 아까 국정의 정분야에 이렇게 미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 권위주의가 뭔가 하면 그 종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뭔가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전부 이제 뭐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정부 수반으로 행정 각부의 행정을 감독하는 그게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 권한만 가졌느냐, 아니면 그 권한을 뛰어넘는 엄청난 별도의 어떤 법 이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초법적인 권력을 가졌죠. 제가 그것을 초과 권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초과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 예를 들면 대통령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력이 한 10 정도인데 이 초과 권력이 한 1, 2 정도가 되어 있는 정도냐? 그게 아니었죠.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력이 한 10 정도면 맞으면 이제 이 초과 권력은 그의 10배, 100배 엄청난, 그래서 무소부의 권력, 마치 그 과거의 절대군중 시절에 왕과 같은 그런 식의 이제 권한을 권력을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초과 권력의 원천이 뭐냐? 이 미국 대통령에게는 없는데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권력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정권, 셋째가 인사권, 그렇게 표현했어요. 돈은 이제 뭐 정치자금 또는 뭐 통치자금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수천억씩의 통치자금 조성 이런 게 다 드러났었죠. 맞아, 그런 것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정권은 권력기관들을 완전히 사병처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필요하면 사정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사찰하고, 뒷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같은 데서 무슨 맞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당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공천권, 그 다음에 당직 인사권 이런 걸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여당을 좌지우지했고, 그걸 통해서 국회 입법 기능까지 좌지우지한 거죠. 물론 이건 좀 단순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대통령하고 이런 각부 장관 국무회의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열면 그 자리에서 자유로운 토론 이런 게 쉽지 않죠. 우리 문화상 우선은 장관들이 그 대통령의 의견하고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단순하다면 그런 돈, 사정권, 그 다음에 인사권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이 초과 권력의 어떤 원천이 이제 되어왔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이 초과 권력들을 전부 깨끗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다 포기를 했어요. 우선 뭐 정치 자금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라는 게 아예 뭐 없어졌죠. 대통령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또 뭐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일들에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참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그 참모들 그 밑에 사람들에 의한 정치 자금 이런 것도 일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용도 같은 게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필요하면 국정원에서 갖다 쓰면 또 국정원에서 따라서 또 갖다 주고 그런 것을 이제 필요하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를 쓰기도 하고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대통령이 엄명을 내렸어요. 일체 그런 식의 손을 대지 않도록.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독립 이런 거 확실히 이제 보장을 했죠. 아까 기다리는 동안에 그 영상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관리하고 장악하고 한 그 기구가 민정수석실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이 3명 지금 바뀌었는데 3명 모두 다 검찰 출신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단순한 검찰 출신이 아니고 전부 이제 검찰총장보다 선배, 그죠? 그러니까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이게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기재 정부 때도 민정수석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 민정수석을 맡으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앞에 기재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 하신 분 그분 만나서 이제 조언을 들으니까 그분 말씀이 민정수실 업무의 80%가 대검찰 업무에서 민정수석은 무조건 검찰 출신 돼야 된다. 뿐만 아니고 선임비서관이 민정비서관도 검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기재정부 때.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냥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어떤 방법으로 아예 민정수석으로 검찰에 아무런 경험이 없던 저를 그냥 앉힌 거죠. 저는 이제 그때까지 변호사를 한 20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검찰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이제 민변 활동을 하면서 그에 있을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주장을 늘 해왔었거든요. 원래 그 기재정부 출범 때 민변에서 기재정부에 요구하는 그 국정개혁 과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일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재정부의 개혁이 조금 시원찮다 이렇게 저희가 비판할 때도 그 비판의 첫째 항목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이 제로되지 않았다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민정수석으로 앉힘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검찰의 정치 중립 독립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은 정치관여를 일체 못하게 했죠. 정치정보의 수집 자체를 금지했어요. 이렇게 금지를 해도 처음 한 1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 정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 정치 정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국회의원 누구가 무슨 어떤 이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국회의원 누구가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이런 거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아무런 국정에 도움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마다 발을 했었어요. 지적하고.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아예 이제 무슨 과장 수주자 측에서 뭐 반기지 않고 오히려 남으라고 하니까 정치정보가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에서 정부 부처나 언론기관들에는 늘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부 부처는 만만하니까 매일매일 이제 오후에 업무 마실 시간쯤 가면 가가지고 총무 담당자로부터 그 부처에서 그날 하고 있었던 일들을 브리핑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부처에 대한 출입, 그러니까 언론기관에 대한 출입, 물론 이제 필요하면 출입할 수 있죠.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못하게 그렇게 이제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하고 있던 수사도 대공 사건 중에서 북한하고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건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정원장,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이런 정보기관장들의 어떤 독대 보고, 그거를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독대 보고를 통해서, 맞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보고는 받더라도 독대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보고하는 내용을 사전에 물어봐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뭐 민정하고 관련된 그런 식의 이제 보고라면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이 배석을 하고, 만약에 인사 문제에 관한 무슨 보고라면 역시 비서실장하고 또 인사수석이 또 배석을 하고, 안보에 관한 이제 보고라면 안보실장하고 뭐 해당 또 외교안보 과장을 배석을 합니다. 이렇게 소방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소방 분야의 참모들이 반드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독대는 이게 정말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대를 통해서 하면 나중 대통령이 언제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부터 편향된 정보를 듣고 편향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와서 대통령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했으면 그 순간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버리면 그런데 그 보고가 만약 편향되었을 경우에 이 잘못된 결정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석을 함으로써 이 정보, 대통령이 듣는 정보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국세청일 쪽은 철저하게 이제 가장 탈정치, 참여정부 5년 내에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이런 것은 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없다 하기 전에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라고 비판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죠. 맞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늘 이제 흠을 잡고 비판하던 조중동조차도 그런 식의 지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말한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제 당정분리를 통해서 뭐 공천이라든지 당직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정부수석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이 당정분리 부분은
이게 조금 우리 현실에 이쪽 보면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이제 탄핵 이후에 가반수가 넘는 다수당이 됐을 때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잘 못했죠. 그래서 그 좋은 시기를 많이 이제 그냥 놓쳐버렸는데 그렇게 그때 이 열린우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이제 공천이나 당시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제 대통령이 우습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비판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길게 봐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이제 법치주의 이런 쪽이 뭐 엄청난 태행이 있었습니다. 그럼 워낙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권력기관 개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위치되고 있죠. 다 과거로 다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다시 정치검찰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박인차, 태강 산업에 대한 태강 시험입니까? 그쪽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보듯이 정치 목적 세무조사 다시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기무사 사찰, 심지어 기무사가 민간인까지 사찰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하여튼 다시 금융주의 시대로 이미 되돌아간 것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용산 사건 같은 거 그렇죠. 정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꺼냈기 때문에 그냥 법 집행을 했다는 건데 설령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이제 법 집행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법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생명 그런 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이제 밀어붙여버린 거죠. 진압하는 데 급급한 셈인데 이런 거 그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체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령 이제 무슨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밑에서는 그쪽하고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식의 노력들을 다 지금까지 해봤어요. 역대로 정부가 안 한 정부가 없어요.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다 그걸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정부의 역할 같은 것을 거의 방기하는 거죠. 요즘 이제 KBS 정윤주 사장 그제 개인 무료통을 났습니다만 그런 임기가 정해진 임기제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시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재임 중에 이런 이제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보할 거다 하는 것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 모양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노 대통령이 이제 2007년 중반
2007년 중반 정도에 앞으로 개인 후에 뭘 하실 거냐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는 개인 후에 하실 일로 민주주의 연구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세상 민주주의인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는 맞으면 다들 한물간 그런 식의 주제로 다 여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이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다 끝이 났다고 다 봤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는 중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다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 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뭐 민주주의 하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식상해하고 지겨워까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하신 분이 앞으로 개인 이후에 남은 여생을 민주주의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참 궁금해 하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가 지난 그 대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 논쟁이 사라진 데 대한 아주 그 염려, 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뭐 남북 간의 평화라든지 뭐 또 화해 협력이라든지 또는 뭐 지도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치 문제가 그 앞의 지난번 대선 이전의 그 선거 대선을 쭉 보면 대선 때마다 이런 가치 문제가 늘 중요한 쟁점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치 논쟁들을 하게 되면 이 가치 논쟁은 늘 이제 조금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진영 쪽의 후보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대세는 늘 한나라당이 있었지만 대선 때 이런 가치 논쟁, 가치가 쟁점이 되면서 이 가치 논쟁에서 이쪽 후보들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면 이제 이해창 대선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하고 당선되신 거, 또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거,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이런 가치 논쟁에서 우위에 섰기 때문에 당선되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해창 대선조차도 가치적인 측면이 있죠. 그분이 워낙 뭐 처음에 정계에 진출할 때 대쪽 판사 이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법치주의 같은 거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대로 이런 식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천연병이었는데도 정치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맞으면 한나라당 쪽 내에서 대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는 오로지 경제만 정점이다.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도 늘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다른 가치에 관한 이런 거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쟁점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가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되면서 오로지 경제만. 심지어는 민주주의나 도덕성 이런 부분 좀 못하면 어떠냐, 경제 잘하면 좋은 거지, 이런 분위기까지 막 분명했단 말이에요. 더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이쪽 진영의 후보, 이쪽 진영의 후보까지도 가치 논쟁을 포기하다시피 된 거죠. 그러니 뭐 선거는 물론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됐던 것이고요. 그럼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놓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 논의되고 요구되고 해야만 유지가 되고 발전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민주주의에서 벌써 관심을 이렇게 이제 가지지 않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럼 그 가치 논쟁이 왜 이제 실종이 됐냐? 우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특히 이제 국민의 정부, 그다음 또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크게 진짜 발전했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맞아면 이제 절실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과정이죠. 그래서 잠시만 이렇게 방심하면 개도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그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딱 합니다만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없는 체포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강타나무 수용소 있는데 아무 재판 절차 없이 장기간 그냥 수용하고, 공문하고. 그러니까 뭔가 테러에 대한 공포라든지 애국주의라는 어떤 광기, 이런 속에서 그런 조치들이 막 그냥 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왜 이제 관타나무 수용소 개시하고 또 법무장관이 특검 임명해가지고 CIA의 고문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미국 스스로 표현하기를 훼손됐던 부시 정부 하에서 9.11 테러 이후에 훼손됐던 법치민주주의 이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도 잠시 이렇게 집단적인 관계에 휩싸이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쉽게 훼손되는 건데 한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항쟁 이후에 큰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굳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참여정부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치주의 계획들, 특히 무슨 권력기관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정권이 스스로 정권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어서 정권의 의지만 달라지면 금방 되돌아 갈 소지가 있는 거였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굳어지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다 말입니다. 아까 기다리는 동안에 평검사와의 대화 장면이 잠시 비쳤는데요. 이제 검사와의 대화, 이것도,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떤 기회로 삼고자 했는가 하면, 대통령 대화를 하면, 그때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인사문제였는데, 인사문제 대충 이제 해명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제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평검사 회의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논의 것까지 다 입수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시 노력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과 검사 사이에 검찰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도 맞아면 이제 검찰 연구의 어떤 힘 이런 것을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인사 이야기만 하고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예를 들면 서울지방검찰청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발돼 와서 서면 자기들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누구는 인사 문제 지적하고 누구는 계획 이야기하고 누구는 무슨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눴을 텐데 이게 뭐 서울지검 그다음에 또 서울의 또 지청 또 뭐 수도권의 또 검찰청 또 뭐 여성검사 이렇게 쭉쭉쭉 그룹별로 한 명씩 뽑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그룹에서 주문받은 내용대로 그냥 대꾸해 봅니다. 그 내용이 전부 이제 인사 문제 대통령한테 한 말 다 해라 이제. 그러니까 앞에 검사하고 그가 제기해가지고 대통령이 다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 검사는 똑같은 이야기 또 대꾸려. 그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도 그 검사의 대화 때문에 상처를 받은 셈입니다만 정말 좀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준 셈이 되고 말하면 참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아까 개인 이후에 그 민주주의 연구 요거를 과제로 또 이제 삼은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진보주의 속에 민주주의 속에 진보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거죠.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가 1단계가 정치적, 그 다음 시민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질적 사회적 민주주의 이렇게 나가고 대통령이 생각했던 세 번째 3단계는 타협과 종합의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시민적 민주주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지만 실질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고 타협과 종합의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시도를 해봤지만 이거는 아주 우울한 상태. 그런 것이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단적인 필요들이 우리 참여정부 출범 때 2002년도에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19.7%인가 20%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2007년도에 28%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8%를 끌어올린 셈이니까 복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제 재정 분담 규모로는 이 이상 이제 복지 예산 이런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이제 아까 우리 28% 얘기한 28%라는 게 우리로서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였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60%들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복지 이런 것은 아주 못하는 나라라고 다 인식하죠. 미국만 해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전체 예산 가운데 비율이 40% 가깝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재정 부담률이 40% 가깝게 되거든요. 그 속에 또 이제 마찬가지 복지 예산 그게 비율이 또 한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재정 부담률이 23%?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제 복지 예산이 20%라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형편없이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을 늘리면서 말하자면 복지 예산 규모를 이제 이렇게 더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그것을 통해서 갖고 복지를 늘려나가고 하는 식의 사회적 공감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슨 세 부담 늘린다 그러면 정세 이러면 막 전부 기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정부 이러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정부의 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소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이제 바꿔나가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실질적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대통령 당신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필연적으로 이제 그 예견되는 어떤 민주주의 퇴보에 대해서 모두분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시하신 해법이 말하자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런 또 주권을 행사할 만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시민, 이런 시민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조직하고 이런 걸 위해서 시민주권운동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식의 말씀들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행동하는 양심하고 뭐 표현은 다르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뭐 결국 같은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말하자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오히려 악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민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인터넷에 글 같은 거 써줬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행동하는 양심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다들 그렇게 되자라는 뜻에서 모인 자리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여기 오신 것만 보더라도 그런 의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자기 자신 개인에 멈추지 말고 주변 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조금 이제 끼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노무현재단 상임이사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아까 소개가 되었는데 노무현재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